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왕팬인 60대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밤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아무리 늦게 자도 3, 4시가 되면 잠에서 깨는데 그 시간에 눈을 뜨면 해가 뜰 때까지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책을 보려니 원래 하던 짓이 아니라 읽히지도 않고 TV를 보고 있으려니 눈에 눈물이 자꾸 나서 오래 보고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할 일 없이 누워있기만 했는데 친구가 우연히 유튜브 채널 하나를 알려줬어요. 밤에 잠 안 올 때 듣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하더라고요. TV처럼 눈앞에 볼 것도 없고 귀에 이어폰 하나 꽂고 있으면 되니까 편하다면서 알려줬는데 그때는 그러냐며 맞장구 치고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뒤척이고 있는데 친구 말이 생각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 신세계인지 사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어느새 아침 해가 떴더라고요. 그 뒤로 정말 매일매일 실화사연 잘 듣고 있어요. 밤에 깨는 게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을 정도로요. 제 불면증 친구가 되어준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사연들 들었던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어요. 덕분에 파렴치한 인간과 인연을 끊었다니까요. 아니었으면 계속 당하고 살고 있었을 텐데 늦게나마 끊어낼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2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 격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집안에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버지 일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가 많다고는 들었지만 저와 데이트를 할 때는 말끔하게 입고 나와서 냄새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지는 않은가 보다 여겼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소가 30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서 엄청 놀랐죠. 시부모님 두 분 다 축사일에 정신없이 바쁘셨고 3남 중 맞이인 남편이 가업을 이어받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가 많다 보니 일꾼들도 수가 많았어요.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살림을 맡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집가서 집안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서툴어서 힘들고 집안일이 많아서 더 힘이 들었죠. 어머니, 밥물이 적었나 봐요. 밥이 생쌀이에요. 뭐? 이제 곧 점심때인데 일을 어째? 너는 밥물 하나 제대로 못하니?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까 내가 일로 줬잖아.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걸. 아유, 내가 진짜. 인부들 점심까지 집에서 해야 했기에 일이 더 많았어요. 요즘은 점심도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식당에서나 쓸 법한 밥솥이 집에 있었으니 그 식사 준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찬 만드는 것도 일이고 그때는 몸이 힘든 것보다 제가 제대로 못하니 막막함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치고 시무룩하게 있다 보면 또 저녁 차릴 시간이 되고 다 치우고 자리에 눕기까지 왼종일 집안일에 치여서 살았어요. 결혼하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 아들 둘을 낳으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성실한 분들이었고 또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들 둘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라 아들들이 둘 다 아직도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아들 둘은 4살 터울로 태어났는데 둘이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그리 다른지. 첫째는 공부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뭐 하나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반면 둘째는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집에 붙어있는 꼴을 볼 수가 없고요. 현준아, 숙제 다 했니? 네. 어디 보자.
이 녀석이 손도 안 댔구만. 숙제 다 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니야, 다 했는데. 어딜 봐서 했다는 거야, 빈공책인데. 엄마가 놀러 다닐 때는 숙제 다 해놓고 다니라고 했지. 자꾸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거야? 잘못했습니다. 어쩜 그리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지. 첫째는 입을 댈 것도 없었는데 둘째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했어요. 정말 지영 반만큼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저러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알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산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는 혼자 안달이 나서 사서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는 예상대로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등상은 늘 타오는 상이었고 반장이나 학생회장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잘하니 입댈 곳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둘째는 공부보다는 운동의 길로 갔어요. 우연히 학교에서 투포한 경기에 나가게 되었는데 입상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역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온 거예요. 그때 둘째의 적성을 알게 됐죠. 상을 탄 다음부터는 운동으로 완전히 전향을 하게 됐고 공부는 손을 놓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시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축사일에서 손을 떼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와 남편의 일이 많아졌고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들에게 점점 신경을 덜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가 중심을 잡고 잘해줘서 그런지 둘째도 알아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운동부에는 코치 선생님이 있었기에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들은 꾸준히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해주었고 상장을 수시로 들고 오더군요. 둘째도 각종 대회에 나가면서 메달을 따는 일이 잦았고요. 몸이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일도 가정도 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나름 뿌듯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무서울 뿐이지 아이들이 자라는 건 걱정이 없었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군대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첫째는 일반 육군으로 갔고 둘째는 고집을 부려서 해병대를 갔는데 군대에 들어갈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결혼하고 그렇게 속상할 때가 없었어요. 어찌나 속상한지 나라가 다 원망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그랬었는데 군대라는 게 나름 좋은 것도 있더군요. 아이들이 더 늠름해져서 집에 왔더라고요. 둘째는 철도 들었고요.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전화가 와서는 대뜸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어버이날에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해주는데 아들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힘든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눈에 훤한데 어버이날이라고 씩씩하게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멀쩡하겠어요. 흐르는 눈물에 손수건으로 닦고 있으니 남편이 뭘 그런 걸로 울고 그러냐며 자기는 옛날에 군생활 더 오래 했다면서 핀잔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웠어요. 아들이랑 남편이랑 어디 갔나요? 70 먹은 아들도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들들은 무사히 건강하게 군대를 제대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늘 소와 함께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일이 터졌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잘 들어주던 첫째 아들이 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시기에 남편은 아들에게 집안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했고 당연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은 그러기 싫다고 한 거예요. 뭐? 대학원? 4년 대학 나온 걸로 됐지 무슨 공부를 더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신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공부를 중단하는 건 싫어요. 더군다나 저는 소 키우는 건 관심 없어요. 이 자식이, 소 덕분에 네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일을 등한시한다고? 한 번도 지 고집을 부린 적이 없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지 아버지 말에 자꾸 반기를 들었고 결국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말았죠. 찰싹. 여보, 말로 하지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왜 이래요 당신 진짜? 여태 호강한 거 모르고 지 잘난 맛에 까불지?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공부는 이제 접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일이나 배워. 결국 아들은 남편의 성화에 공부를 접었고 소축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눌러앉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자기가 장남이라는 책임감은 있는지 곧 마음을 잡고 일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못내 안타까워서 얘기를 따로 나눠봤는데 다행히 마음을 잡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어서 몸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 도와드려야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네가 그렇게 마음 잡아주니 고맙다. 뭐니 해도 장남이다 네가. 첫째는 집안일을 물려받았고 둘째는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했는데 대회 준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깨 쪽에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이었는데 워낙 응급이라 수술까지 해야 했죠. 재활 치료까지 하고 나면 다시 선수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아들은 선수를 포기하고 중학생 코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어요. 부상도 자기가 관리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남 탓할 것도 없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한참이나 괴로워했죠. 마음을 못 잡으면 어쩌나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성질도 순하지 않은 아이라 혹시나 어긋날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 큰 자식 뭘 그리 마음 졸이냐고 옆에서 말해도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코치 자리가 났고 둘째는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첫째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연애하는 낌새는 못 느꼈는데 갑자기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30이 넘은 나이였고 결혼할 때가 되기는 해서 손자리도 들어오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첫째가 만나는 여자를 소개받았고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둘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 보는 그 아가씨는 차분하고 참 참한 아가씨였어요. 직업도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이었고 말투도 고상한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는 드는데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잘 버티려나 모르겠어요. 손도 고운 게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산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어땠어? 시집 온다고 소리를 쥐가 키우나? 일을 현준이가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당신도 시집 와서 다 했잖아. 닥치면 하게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 말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저도 결혼 전에는 살림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왔는데 막상 하게 됐을 때 잘 몰라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에 와서 잘할 것 같았어요. 눈빛도 단단해 보이고 행동도 조심스러운 게 가벼운 아이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첫째 며느리는 시집 와서 저희 집에 곧 적응을 했어요. 주중에는 양호 선생님 일을 계속하고 주말에는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었죠. 바쁜 아들에게 투정을 부리지도 않고 내조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아들 얼굴에 환해졌고 살도 쪄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둘이 잘 지내는 걸 보고 있으면 천생연분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첫째가 결혼을 하고 나니 둘째도 조바심이 나던지 얼마 안 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소개는 받지 않았지만 때마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알아서 결혼을 잘했으니 둘째도 그럴 것 같았고 별 걱정 없이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성향의 아가씨가 나왔더군요. 입고 온 옷차림부터 남사롭지 않았어요. 딴에는 투피스 차림으로 갖춰 입고 왔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눈을 둘 곳을 모를 지경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은 잘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묻는 질문에 답만 하니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려웠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여자들은 감이란 게 있잖아요. 딱 봐도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무리 다시 보려고 해서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단번에 반대할 수도 없는 게 둘째 아들이 그 아가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알고 지낸 지 5년이 됐고 사귄 건 3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아직도 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입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망설여졌어요. 남편도 그 자리가 불편했던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은 어때? 내가 보기엔 재준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요. 과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당신이 재준이한테 잘 얘기해봐. 결혼은 연애하고는 달라. 네, 그럴게요. 저는 둘째에게 꼭 결혼해야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희영이 임신했어요. 뭐? 임신했다고? 네, 이제 3개월 됐는데 아, 유인서가 임신이라니.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침 첫째 며느리도 임신을 한 상태였고 계월수도 둘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서둘러 결혼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이란 게 시간을 두고 제대로 준비해서 올려야 하는 건데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치렀어요. 집은 첫째 때처럼 저희가 마련해 주었고 둘째 며느리가 혼수를 해서 가구랑 가재 도구들을 샀죠. 웨딩 촬영은 예약을 못해서 못 찍었고 식장도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취소한 사람이 있어서 겨우 장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튼 정신없이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렸죠. 둘째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까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뱃속의 아기 때문에 해외로 못 간다고 어찌나 투덜거리던지 입이 대빨로 나온 모습이 참 밉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아들이 비위 맞춘다고 쩔쩔매고 있으니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나 보이더군요.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저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저를 달랬어요. 저 나름 둘째 며느리에 대해 기대가 있었거든요. 첫째 며느리 같은 고운 사람이 들어와서 아들 맘 잡고 살도록 내조도 잘해주는 그런 기대요. 어디 자식 일이 마음대로 되겠느냐마는 이왕 결혼을 했으니 내가 예뻐해줘야지 다짐하는데 그런 제 노력을 참 안 도와주는 며느리였어요. 나 왔다. 세아가 집에 없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반찬 좀 가져왔다. 자고 있었니?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집에 들렀더니 안방에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오는 며느리였어요. 제가 들린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모습이었죠. 결혼 직후에 입덧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둔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유세를 아주 제대로 부리고 있었어요.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는데 주방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있고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빨래는 산더미같이 쌓였고 널어둔 빨래는 며칠이나 있었는지 마르다 못해 빳빳하게 굳어 있었죠. 그런데도 웃긴 건 제가 와도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하고부터 한숨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릅니다. 몇 마디 하고 싶은 걸 겨우 꾹꾹 눌러 참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몸이 힘든 건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좀 움직여 봐라.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 저도 하고 싶죠. 근데 정말 입덧이 너무 심하다니까. 한마디를 지지 않고 할 말을 하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는 겁니다.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산모들이 많죠. 저도 임신했을 때 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심한 걸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결혼식을 올리고 살이 쪘으니까요.
입도 타는 애가 살이 찐다니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아들 생각에 쌓인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벗고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죠. 일 마치고 집에 온 아들이 청소를 할 게 뻔했지만 지가 좋아서 한 결혼 자기가 책임져야지 싶더라고요. 이래저래 속이 쓰린 날들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막달까지도 배가 불러서 일을 하고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야무진지 첫째 아들이 힘들면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지만 돈 아깝게 왜 그러냐면서 막달까지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일이 덜 힘들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의지가 강하게 보여서 제가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둘째 며느리도 막달이 됐고 여전히 둘째 아들이 살림을 다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제사나 시아버지 생신에도 불참하는 아이였으니 지 마음대로 사는 건 눈에 안 봐도 훤했죠. 며느리 둘이 성향이 그리 다르니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지사였고요. 옛날부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둘째가 결혼을 하고부터 크고 작은 불화가 계속되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를 하다가도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결혼을 괜히 시킨 게 아닌가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이해를 해주는 거죠. 아나무인처럼 구는데 어찌 계속 이뻐만 하겠어요. 몇 달 뒤 두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고 한 달 간격으로 출산을 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울리는 아이 울음소리에 저와 남편은 기분이 좋았고 시부모님들도 증손주를 보셨다고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때만큼은 둘째 며느리도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아기 낳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별일 없이 무사히 태어나서 고맙고 이쁘고 그랬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적인 기분도 들고요. 두 아들들도 자식이 생기니 어깨가 무거운지 일을 더 열심히 해줬습니다. 첫째야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 한눈에 팔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지만 둘째는 코치 생활을 했잖아요. 한동안 일이 또 재미가 없던지 영 마음을 못 잡는 모습이었는데 대회 준비에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 훈련에도 정성을 많이 쏟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한동안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아들 둘 다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 사이 첫째 며느리는 둘째 아이가 생겨서 아예 일을 그만두었고요. 사직절을 쓸 때 정말 많이 아쉬워하더군요. 일하는 게 재미있었다면서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면 꼭 할 거라고 하는데 괜히 내가 미안해지는 마음이었어요. 가능하면 제가 아이들을 봐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 봐주는 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반면 둘째 며느리는 손자가 10살이 되어도 일을 하러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 그래 우연아, 이제 집에 온 거야? 네, 학원 갔다가 집에 왔어요. 벌써 6시인데 배 안 고파? 배고파요. 엄마가 피자 시켜준대요. 피자? 손자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했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 학원까지 간다고 6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다는 말에 참 속이 상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엄마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까지 학원을 돌리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학원을 좀 줄이라고 해도 아이가 좋아서 다니는 거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홈쇼핑으로 돈 쓰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끔 집에 가보면 집 정리는 여전히 안 되어 있고 현관문 앞에는 뜯지 않은 택배 박스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참고 또 참다가 아들을 통해 한마디 했더니 또 우울증이 있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첫째 아들은 오순도순 가정을 잘 꾸려가는데 둘째는 걱정부터 앞서니 참 못할 짓이었어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꼭 둘째에게만 생겼어요. 엄마, 저 코치를 그만뒀어요.
뭐? 왜? 그럼 앞으로 뭐 하려고? 그냥 치킨집이나 할까 싶어요. 코치라는 직업이 때마다 계약을 하고 그래야 해서 오래가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니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식당 아르바이트도 한번 안 해본 아들이 치킨집을 하겠다는 것도 걱정이 됐고요. 며느리랑 둘이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니 계속 말릴 수가 없어서 가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보태줬어요. 그간 일하면서 모은 돈도 없어서 일부는 대출을 내고요. 장사는 처음이라 TV에서 광고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는데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나니 근사하더라고요. 오픈하고는 지인들도 많이 찾아와줘서 장사도 꽤나 됐고요. 이대로만 되면 걱정 없이 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매출이 계속 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줘요. 돈? 무슨 돈? 가게세랑 재료비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 아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쉽지 않네. 가게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됐어요. 가게 임대료와 인테리어비까지 하면 적지 않은 돈이었고요. 둘째는 다시 가게를 차린다고 했어요. 먹는 걸로는 안 됐으니 술 장사를 하겠다더군요. 고르고 고른 게 포차 술집이었는데 프랜차이즈 가게보다 인테리어비가 적게 들었어요. 하지만 망한 뒤에 다시 차리는 거나 목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이 부담이 됐어요.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잠도 푹 못 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살이 쏙 빠졌죠. 가게 오픈한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명절에도 잠깐 와서 얼굴만 보고는 가버렸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결과는 또 폐업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가게를 오픈했는데 어쩜 그리 장사가 안 되는지 모두 다 망해버렸어요. 결국 살고 있던 집까지 대출 때문에 모두 넘어가 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둘째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동안 저희가 아들에게 지원해준 돈 몽땅 다 잃고 집에 들어온 아들에게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어리석게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야지 왜 계속 가게를 오픈해서 저 자식 길바닥에 나앉게 했냐며 책임감 없는 놈이라고 모진 말을 했죠. 다 큰 아들은 기가 많이 죽었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려댔어요. 당분간 내 눈에 띄지 마! 못난 자식! 아버지, 죄송해요. 아무리 지 잘못으로 혼이 난다지만 그래도 아들이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딴에는 노력해서 열심히 살려고 한 건데 어찌 결과가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일이 그리 맘먹은 뜻대로 다 되면 다 잘 살지. 못 사는 사람이 왜 있냐는 말이에요. 남편도 속이 쓰려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었어요. 둘째네와 함께 살게 되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이제는 다 커서 애교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걸 보고 있자면 흐뭇해지더라고요. 식사 시간마다 야무지게 밥을 퍼서 생선 반찬을 먹는 걸 보고 있으면 내 배가 저절로 부른 것 같고 그랬어요. 반면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그건 또 그것대로 많이 안 좋았어요. 나름 같이 살면서 친해져보자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데 서로 워낙 성향이 맞지를 않으니 맞춰 사는 게 곤욕이더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우선 내 아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였어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찬물 달라고 했지. 이거 미지근하잖아. 얼음 넣는 건데 안 시원해? 알았어, 다시 가져올게. 됐어. 내가 먹고 말지.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가 앞에 있든 없든 아들에 대한 며느리의 행동은 늘 신경질적이었어요. 곱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없었죠.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지만 그때뿐이고 또다시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조심한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 무서울 줄은, 아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애미야, 또 치킨 시켰니? 아, 애한테 왜 자꾸 배달 음식을 먹이는 거야?
우연이가 시켜달라고 해서 시킨 거예요. 저 치킨 안 좋아해요. 얘가 하자는 거 다 할 거니? 그럴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치킨이며 피자를 시켜 먹길래 한 소리 했더니 또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었어요. 한창 자라는 애한테 자꾸 튀긴 음식을 먹어서 어쩌자는 건지. 저녁까지 배불리 먹었는데 야식으로 자꾸 시켜서 먹이니 아이가 자꾸 뚱뚱해져만 갔어요.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있은 지도 10년이 넘었건만 여전히 주방일이 서툴고 반찬할 줄도 모르는 모습을 보며 저의 화병은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된 한 가지. 아들이 그간 자영업을 하는 동안에 가게 일을 안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건비 때문에 직원도 최소한으로 쓰면서 아둥바둥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동안 며느리는 집에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재민이 가게 할 때 가게 일 안 도와줬니? 제가 그걸 왜 해요? 우연히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일 내 일이 어디니 부부 사이에 힘들면 같이 하는 거지. 저 결혼할 때 조건이 일 안 하는 조건이었어요. 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결혼했다고요. 너 그게 말이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유 속 터져. 제가 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며느리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그날은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연히 애미는 왜 안 보여? 엄마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 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볼게요.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에게 말하라고 시키고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며느리 보고는 방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형을 도와 축사일을 하고 있는 둘째가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어왔는데도 방에서 나와보지 않는 게 어찌나 괘씸하게 느껴지던지. 저도 화가 나서 둘째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날 며느리는 저에게 일하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 취직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뭐 취직?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더러 아들만 일한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하러 간다고요. 너 말 다 했니?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따로 살아서 며느리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바라진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차라리 일하러 가서 잘 됐다 싶더군요. 일하는 동안에는 안 보고 있어도 되니 어쩌면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 혼자 애쓰는데 며느리도 벌면 좀 낫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며느리는 출근을 했어요. 어디 놀러가는 복장으로 입고 나갔지만 입대지 않았어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끄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요. 그리고 낮 동안에 며느리와 마주치지도 않아도 되니 그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출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또 생겼죠.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빨래까지 나더러 하라는 거였어요. 너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일하는 게 그렇게 요새니?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저 힘들어서 집안일 못하니까 어머님 해주세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음에 안 드시면 이혼시키시던가요. 어디 며느리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도 시애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식구들이 없는 시간에 둘이 나눈 대화였어요. 그러니 아들도 남편도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죠.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인간을 며느리라고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 이혼이라는 자극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며느리 속옷까지 빨아 건조대에 넣는데 참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대로 가족으로 지내는 게 맞는 일인가? 내가 뒤집어버리면 아들은 아내를 잃고 손자는 엄마를 잃게 되는데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 건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을 하면서 지냈어요.
점점 밤에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잃어갔어요. 그 둔한 남편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니 눈에 띄게 몸 상태가 안 좋아졌죠.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옷을 사러 나갔죠. 단골로 가는 여성복 매장에 가서 예쁜 원피스 하나 사 입고 차 한 잔에 수다도 떨면서 기분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섰는데 눈에 익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아는 체를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 옆에 웬 남자가 나타났고 며느리는 웃으면서 그 남자의 팔짱을 끼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당황해서 허둥대다가 문득 며칠 전에 들었던 실화 사연이 생각났어요.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썼다는 내용이었죠. 순간적으로 나도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찍었고 사진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집에 급히 돌아온 저는 둘째 아들을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에 제가 목격한 것을 얘기해 줬어요. 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요. 나도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이거 봐봐. 아니 이게 그럴 리 없어요, 엄마. 그래,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알아봐. 걔한테 들키지 말고 알아보라고. 아들은 알겠다고 했고 충격이 컸던지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후회도 됐지만 그래도 눈 감아줄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며느리가 외도하는 게 맞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들이 알아본다고 했으니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싶어 평상시처럼 지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짧은 옷을 입고 다녔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다며 외박까지 하는데 제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죠. 며칠 뒤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우연히 엄마 바람난 거 맞아요. 진짜니? 네. 나도 미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흥신소에 의뢰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인간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더라고요. 잠깐 사귄 적도 있었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며칠 전에 출장 간 것도 이 새끼랑 같이 여행 갔던 것 같아요. 저 이혼해야겠어요. 아들은 맘 정리가 끝났는지 담담하게 말을 했어요. 반면 저는 그동안 당했던 것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고요. 속이 터질 것 같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침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다녀왔습니다. 너 이리로 와봐라. 왜 그러세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는데 아들이 곧장 따기를 때렸습니다. 짝.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더러운 년. 너 그 새끼랑 뭐 하다 왔어? 뭐? 너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았어? 야, 알았으면 알았지 왜 때리고 난리야. 뭐라고? 따기를 맞은 게 분했던지 며느리, 아니 그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둘이 한참 싸우더니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 얼굴이 멍해지더군요. 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참고 살 것 같았어? 이혼이라니.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이혼이야. 난 못해. 난 이혼 안 해.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말해. 나 이혼 안 해. 네가 쪽팔리는 건 아는 사람이었구나. 바람난 건 안 쪽팔리냐? 둘은 계속 옥신각신하고 저는 중간에서 말리고 아주 시장판이 따라왔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손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손자의 목소리에
우리는 아이를 쳐다봤고 싸우던 소리도 멈췄어요. 저는 손자를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그때 아들이 손에 든 사진과 손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눈이 갑자기 커지더군요. 그러고는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영문을 몰라 싸움이 끝났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뭔가 다른 눈치를 채고는 놀라서 자리를 피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11년간 우리 집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손자가 실은 그 여자가 바람 피운 남자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하고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더라고요.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저희 집안은 발칵 뒤집어버렸어요. 저는 쓰러져 버렸고 남편도 입맛을 잃어 밥을 제대로 못 먹었죠. 둘째 아들은 자신을 속인 그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어서 그걸 말린다고 첫째 아들이 애를 먹었어요. 결국 둘째는 그 여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손자에 대해서도 친자 무효 소송을 했고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끈질기고 양심이 없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끝까지 돈 때문에 들러붙더라고요. 눈물로 애원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타일러도 받다가 별짓을 다 했지만 둘째 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을 했고 그 여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그 여자가 데려갔어요. 11년 동안 키운 정이라고 있는데 헤어지는 날 아들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남의 씨를 데려다가 키우는 건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둘째 아들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였죠. 하지만 아들은 그 괴로움을 일로 승화시켰고 축사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조금씩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둘째가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남편이 첫째를 불렀습니다. 보아하니 축사는 네 동생이 제교인 것 같다.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너 다시 공부해 볼래? 네? 정말요 아버지? 그래.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해봐. 고맙습니다 아버지. 재민아 고맙다. 그렇게 첫째는 집안 사업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됐어요. 뒤늦게 각자의 길을 찾은 거죠. 모두 다 둘째 아들 덕분이에요. 뒤통수 맞고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준 덕분에 서로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가 재혼을 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인연이 있겠지 싶어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사업 수완이 있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서 재혼인데도 선을 넘는 집들이 생겼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때가 되면 진짜 짝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실화 사연 계속 애정해서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